먼저 세 분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셨으면 지금 한번 해주시죠. 정창건 교수님, 이현수 대표님, 오창길 수장님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에 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발표가 너무 완벽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쪽 사회적 경제 구체적인 사례, 기업 사례, 그다음에 이제 생태 관광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기업이나 어떤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꼬마 농부 외에 어떤 이런 에코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 없으신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토론할까요?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께 이제 좀 추가적인 그럼 질문을 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먼저 그럼 정창건 교수님. 예. 그러면은 이런 그런 블루 이코노미가 더 그러니까 확산되려면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지 한번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에코에 관련된 이야기는 노다지 같거든요. 우리 이현수 대표님도 여기서 아이디어 얻었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이게 좀 이현수 대표님 참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먼저 비즈니스를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에코를 바라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워낙에 이제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투자를 했던 사람 이 감각에서 이걸 바라봤고,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제 에코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고, 이런 것도 맞아서 이렇게 사업화된 것, 이걸 이제 유추해 본다면 결국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대 자연대에 있다 보니까 자연을 좋아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만 놀더라고요. 예, 정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계속 섞이면서 만나고 아이디어를 부닥치고 이런 작업을 좀 한다면 이 에코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가치라든가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질문을 이런 식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꾸 아이디어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만나셔야 돼요. 근데 만나실 때 어려운 점이 제가 겪은 어려움이기도 있는데요. 어려움이기도 한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저는 이제 경영 사이드 경영을 했고 경영학 박사 경영학을 공부했던 경영만 생각했던 사람이 자연대 우리 김윤석 교수님 만나고 학생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종족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차라리 다른 종족이라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또 제가 뭐라 얘기하면 다들 우리 교수님이라든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네 뭐 이렇게 받아주니까 저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다양성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쉬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통해서 자주 이야기 좀 많이 섞으면서 연결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우리 이현수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이제 경영학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5,000원 떨어지기 전에 10,000원이었나요? 네. 10,000원짜리 팔았을 때는 아마도 좋은 것을 만들었으니까 팔아주세요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소비자도 왜 없겠어요? 있었지만 이게 기업 경영이라고 할 때는 이게 대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거의 절반까지 10,000원에서 이제 5,000원까지 떨어지셨는데 아직까지 대형 버섯 기업과의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거죠. 이 벽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에코 사회적 기업 안에서는 우리 이현수 대표님이 굉장히 스타예요. 정말 스타인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이현수 대표마저도 사실은 더 경쟁력 갖기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예컨대 버섯을 대량 생산하시는 그런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는지 보관이 있으신지. 너무 과찬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직 부족하고요. 사실 에코 쪽에서 성공한 기업들 사실 저보다 더 많습니다. 뭐 유명한 데도 많고 뭐 제가 알기에는 에코준 뭐 이런 데처럼 그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데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을 하고 있는 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여전히 저는 이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원가 경쟁력이 됐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본의 힘 이런 것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똑같은 입장에서 사실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은 영역에서 싸움을 해가지고는 저는 이제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버섯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고 했으면 저희에게 필요한 자본은 거의 한 몇십억 대의 시설 자금이 필요한 거여서 누구도 아마 그런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저처럼 버섯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은 다 몇십 년씩 버섯을 한 사람들인데 제가 그런 정도의 투자를 받을 만큼의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거에 리저너블하게 이해를 해주신 분들이 저는 뭐 엔젤 투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전히 한계도 많고 뭐 그 이 어떤 지향하는 바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대형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영역에 있는 그대로 가기에는 사실 한계가 많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해놓은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독점적인 지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떤 유통시장에서 이미 선점해놓은 부분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똑같이 따라가서 그거를 넘어서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꼬마농부란 이름을 가지고 약간 이제 교육용 그리고 이제 어떤 농사의 콘텐츠들 그 다음에 이 농업의 콘텐츠들을 교육용이라든가 약간 과학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이 콘텐츠 비즈니스로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접근하는 시장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들이 있는 건데 제가 아무리 무슨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사실 제가 아무리 비싼 가격으로도 뭐 이렇게 내기가 어려운 건데 근데 요즘 조금 기회가 보이는 거는 이 IT 기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IoT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최신에 유행하는 뭐 젊은 사람들이 관심사하는 다양한 이 그 IT 뭐 이런 기술 쪽에서 이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약간 융합된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저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젊은 분들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조금은 더 폭발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아시겠지만 구글 같은 데는 구글 벤처스 같은 경우 농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기존의 방식의 농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농업 그리고 뭔가 제어 계측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다 농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면 보다 더 많은 쪽에 뭔가 이런 비즈니스 사례들이 나올 수 있고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지원,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커피숍에 있는 그런 그 커피 찌꺼기는 그냥 절대 버리지 말고 어떤 재생 가능한 쪽으로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이 만약에 마련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럼 나는 이걸 버리면 안 되고 저쪽에 보내겠다, 꼬마농을 보내겠다 해서 어떤 전체적인 수거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하면은
혹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제가 이제 견인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커피 찌꺼기는 폐기물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학 이런 것처럼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그 문제가 되는 시대는 이제 물질로 이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뭐 한국 폐기물 협회에서 아마 발표를 하실 텐데, 폐기물이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어떤 환경 파괴에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커피 찌꺼기는 그냥 식물성 잔재물이고, 어쩌면 어떤 뭐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그러니까 뭐 얼마 규모 이상의 폐기물들은 그냥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알아서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커피숍들은 전부 그냥 생활 폐기물로 돼서 소각장이나 이제 매립장으로 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별도로 하려면 아마 식약청이나 아니면 뭐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아주 엄청난 문제들을 특별히 부각되고, 그게 뭔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뭐랄까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뭐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도 사실 재활용이 대부분 다 퇴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전량을 이제 1년마다 단위로 그 뭐랄까 이게 그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팝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데 그걸 이제 다 그냥 매립하는 게 아니라 퇴비를 만드는 업자들이 퇴비의 원료로 그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그 처리하는 비용이랑 이런 걸 이제 비즈니스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퇴비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또 퇴비로 쓰이고 뭐 이러면 현재 뭐 식물이나 이런 데 성장에 저해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추세대로 뭐 환경부는 그냥 지켜보고 농업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크게 뭐 문제를 제하거나 이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오창기 소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 이제 일본의 사례를 많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생태 관광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조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발표 내용이 사실 와닿지 않은 게요. 그 일본의 메커니즘과 한국의 메커니즘 많이 좀 다르다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서 노인들밖에 없는데 저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김윤석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태가 어떤지 하고, 더불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메커니즘이 다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시민운동 이런 데 관심 많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는 시민활동이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는 시민운동을 하고, 그래서 지역활동을 주민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는 주로 이제 이런 명망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계몽적인 차원에서 옛날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내가 세금 줄이는 운동 할 거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20, 30대 여성들 아니면 남성들, 소비를 많이 하는 층들인데, 그분들이 제일 우리가 휴가를 얻는다면 하고 싶은 게 뭘까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독서, 읽지는 않지만 휴가를 얻는다. 두 번째 뭐예요? 다이어트. 세 번째가 뭐예요? 여행이에요. 자기가 1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200만 원짜리 여행을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젊은 분들은. 그러면 이 여행을 가지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목에서 했고, 제가 생태관광협회 사실은 이사기도 하고 관여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블루칩처럼 막 지금 하려고 해요. 문광부에서도 여가부에서도 환경부에서. 근데 실제로 생태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식의 이런 방법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돈은 많이 마을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 집안 잔치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내실 있게 하는 경우가 없고. 근데 이제 가소화라고 그러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지역 일본 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게 다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토요카 같은 경우도 되게 죽어있던 농촌 마을이었고, 제가 그 공무원들 그 과소화 때문에 컴백 다 집으로 돌아오는 캠페인을 저기서는 하더라고요. 거기도 인구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코 투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을의 자부심. 그러니까 황새를 지키면요,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면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애양심이 굉장히 올라간대요. 그래서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나무를 심어본 친구들은요, 어렸을 때 자기 마을에 대한 애양심이 높아지거나 애교심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친환경 활동이라든가 여행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자기가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부터 사실 자기 마을에 대한 관심이나 뭐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제 짧은 생각이. 그래서 하여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그냥 바닥부터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잘 돼 있는,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따오기는 창녕에서 우리 MB 정부 때 중국에서 따오기 가져와서 지금 복원 운동을 하고 있고요. 황새는 중국, 러시아에서 가져와서 우리는 이번에 방사에 성공했는데 중앙의 뉴스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쉽고, 이런 것들이 마을 살리기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 다른 것들도 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든가 큰 굵직굵직한 분들이만 사실은 담론으로 하니까, 마을에서 아까 봤던 그 할머니 같은 분, 마을에서 황새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떡을 구워주시는 분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의 참여가 돼야지만 청년도 돌아오고 마을도 살고 경제적인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네, 질문 여기 두 분 계신데요. 먼저 네, 좀 타이밍을 놓쳐서 뒷북이 됐는데요. 저는 환경재단의 김민지라고 합니다. 정창원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슬라이드 중에 시스템 싱킹에서 야자수의 수요가 많아졌을 때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 야자수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신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요. 나무를 베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야자수 수요가 많아지면 야자유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 야자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야자도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거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게 솔루션이 맞는데, 거기서 하나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이, 나무가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잘 고려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성장의 이 지연 효과 때문에, 그래서 베어내면 그만큼 심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나무 굉장히 황폐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스템 싱킹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사이클에서 보여주셨듯이 이쪽 집단과 저쪽 이익 집단 혹은 수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해결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해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시스템 싱킹 전체를 봐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에서 많이 우리가 교육받았던 게 뭐냐면, 네 일이나 열심히 하거든요. 분업화. 분업화한다는 얘기는 전체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각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각을 하려니까 이 말이 안 통하게 되죠. 말씀하신 갈등이 생기게 돼요. 게다가 같은 회사 내에서도 부서끼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육 형태로 많이 이 계몽운동처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원샷 솔루션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자기 밥그릇 챙긴다는 말 하면 이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긴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말씀이 시스템 탱킹인데 실제로는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개개인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전 100%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 때문에 그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 것은 나도 역시 그 시스템의 한 부분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예. 나부터도 내 가까이에서부터 그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희망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반갑습니다. 예, 지역 활동가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창길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 주민들에게 주는 이제 하향식 구조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냥 잔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잔치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이제 황새라든지 이제 서울에서는 제비를 이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제 그거 해결 방안 역시나 이 제비라는 이제 그 서울시에다가 오더를 줘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이 되니까 사실상의 그런 해결책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올라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밑에서 올라오는 사례가 있냐? 예. 생태관광. 예. 생태 건강이든 마을 만들기. 마을 만들기요. 제가 서울 지금 발표한 사례는 토요가 사례이기 때문에, 토요가시는요 사실은 주민 참여가 물론 잘 되고 있는 사례예요. 황새 팬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회원제로 해서 모금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근데 행정 주도형이라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려요. 그나마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NGO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서 하는데, 행정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가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조직, 노인들, 시니어 그룹들이 같이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시는 뭐 조심스러운데 제가 뭘 평가를 할 자격은 없는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저는 놀이터 사업에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놀이터라는 게 그냥 예전에는 내가 만들어준 녹지, 공원의 개념이었는데, 놀이터가 서울시에 한 2,700개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만. 되게 놀라운 거죠. 그 공간을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걸 굉장히 환경교육에 그냥 블루칩이다. 그냥 쉬어있는 공간이야. 아무도 활용하지 않고. 2,700개 중에서 매년 100개 정도가 리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7년, 8년만 되면 새로 놀이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2억 원에서 4억 원, 5억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관리하는 나는 주민운동 조직만 있어도, 우리는 보통 되게 거창한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연대 뭐 이렇게 하면 뭘 태평양에 있는 고래를 살려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이 마을에 있잖아, 골목길에서 그런 마을과 관련된 아이들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 관심 갖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저도 참여하고 위원회에서 1년 넘게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큰 단체들은,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녹지를 얘기해도 올림픽 공원 정도는 자문을 해야지 내가 전문가 소리 듣는 거지. 한 50평 되는 어린이 놀이터 가서 위원을 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녹지 전문가가, 그래서 잘 참여를 안 하는데, 그게 되게 사실은 난 그런 활동들,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들,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의, 저는 환경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식 증진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의무화하는 거야. 이시카현이라는 데는요, 제가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일본의 사례는, 이시카현에 13,000명의 초등학교 6학년은 100년 전에 일본 정부에서 정한 5월 둘째 주에는 꼭 새를 봐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애조주관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황실에서 정했어요. 새를 봐야 돼 그날 그때는. 그래서 이시카와는 제비만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업 끝나고 나면 그걸 수업을 모든 6학년생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47년 동안 했는데요. 그 할아버지 이제 손자가 세대가 아들 세대가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난 되게 중요하게 하고 서울시도 관에서 지금 자연생태과에서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중심으로 어린이들부터 참여할 수 있는 행정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인식이 바뀌니까 지금 먹고 살다 보니까 재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그런.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그런 걸 에코 투어를 나는 해도 된다. 저 놀이터 투어만 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짧은 겁니까?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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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굶죠 뭐. 농담입니다. 점심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본 이화여대 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그 발표자분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경영, 뭐 회계 이런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이 에코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보면은 이제 사회적 목적도 추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까 이현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좀 이윤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학생들도 알기에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 분야로 나가면은 가난해진다. 응, 가난해진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졸업이 2년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이 사회적 기업을 그냥 눈을 하나 감고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뭐 금융적으로 가서 돈이나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제언을 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은 어려워요. 확실한 것은. 네, 그러니까 당장 눈에 어렵지만 확실한 길을 갈 것이냐. 네. 근데 당장에는 굉장히 편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길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소리냐? 금융권에 간다, 대기업에 간다 하면 당장에 안전해 보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이 30, 40에 올라가면 좌불안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현수 대표님처럼 당장은 좀 뭐 힘들어 보이지만 왜 확실하냐면 이게 업력이 쌓이고 되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창업하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이 분야는 이 분야에 계시는 우리 여기 두 분 포함도 관심이 있겠지만 유엔이라든가 국제 기구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또 이제 기업들도 워낙에 압력을 받으니까 기업들도 뭔가 액션을 취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즉 많은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외로. 예. 따라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아주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을 하느냐는 이제 본인 역량의 차이입니다. 얼마든지 저는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봐요. 왜?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 기회를 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창업하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뭐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정부에서도 창업 자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40이 됐는데 40부터는 지원 나오는 게 없어요. 다 39세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금들이 많아서 이제 시도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실패 사례를 경험하는 거는 굉장한 소중한 거라. 우리나라처럼 이 뭔가 이 제2의 이런 게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거를 자기의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서 해서 실패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나 외부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서 저는 꼭 실패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면 그거는 기업에 가서도 아니면 내가 또다시 어떤 걸 도전해도 굉장한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창업하라고 하는 건 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해보니 그런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그 에코,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에 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든 아니면 나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뭐 어디 대기업에 가도 아니면 정부의 정책의 한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또 부각하고 그 문제를 앞으로 나의 아젠다로 그 안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거를 꼭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리고 어떤 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만 본다면 사실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저는 곳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단순히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에 가면 어렵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은 더 한쪽만 보시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확신을 가지시면 굳이 내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업으로서 이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말 그대로 공학도로서 기술자로서 전문가로서 저는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향후에는 창업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뭔가의 기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거나 고민하지 못했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배우는 단계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직에 있다가 최근에 사표를 1년 반 전에 쓰고 이렇게 우리 황야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할 게 많더라. 그러니까 아까 경영학도 그렇고 뭐 생태학도 그렇고 사실은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난 제일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최근에. 근데 사실은 이런 사회적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협동조합 하는 분들 실제로 뭔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본을. 그게 진짜 힘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관여했던 환경운동이나 그런 것들은 환경교육은 월급을 받으면서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월급을 아예 포기하고 급여를 주장을 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세계 아까 얘기했던 블루 그거는 실제로 자본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디 서울시에서 강연할 때 그랬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를 해봤으면 좋겠고 저희 연구소도 창립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난 좋은 일들이 뭐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막 과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외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모델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공한. 없는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외국의 왜 롤모델 얘기하셨는데 저는 직접 인터뷰도 하고 10년 동안 조사를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스터디를 저희 공부를 같이 좀 젊은 분들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혼자서도 여행도 가보시고 에코투어 쪽으로 저랑 그래서 새로운 모델도 좀 개발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더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점심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